네, 안녕하세요. 와이스트리트 송일아 기자입니다. ETF, 저TF. 네, 오늘은 이대호 대표께서 안 계셔서 출타 중이어서 저 혼자 등장을 했습니다. 요새 ETF 투자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이제 댓글을 보면 워낙에 투자자들이 많으시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작 ETF는 어디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ETF 뭐 은행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오늘은 대표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제가 이제 ETF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ETF란 무엇인가? 익스체인지가 뭔가요? 익스체인지는 거래소를 뜻합니다. 거래소. 우리가 말하는 한국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거래소 같은 거래소. 트레이디는 뭔가요?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펀드. 펀드라는 뜻이에요. 펀드와 주식이 다른 점이 뭘까요? 주식은 한 기업이 발행하는 그 증권을 주식이라고 말하면 펀드는 나 이 개별 종목 잘 모르겠고 나는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데 반도체 기업은 잘 모르겠어. 그럼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간접적으로 내가 반도체에 올라탈 수 있는 그렇게 구성한 간접 투자 상품을 펀드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래는 ETF가 발전하기 전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이 판매 회사에 가가지고 펀드에 가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펀드에 저도 이제 은행 다닐 때 펀드 많이 팔았는데 이 펀드에 가입을 하려면 이만큼 서류 뭉치를 써야 됩니다. 다 사인하고 서명하고 막 하면서. 근데 이게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이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킨 거예요. 상장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이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TF가 예전에 펀드에 비해서 좋아진 점이 뭘까요? 예전에 펀드는 거래가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를 이제 투명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 특정 시기에만 그 포트폴리오를 오픈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근데 ETF 이제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대로 실시간으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특히 이 ETF를 만드는 회사, 운용회사들 간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면서 수수료가 점점 더 낮아져서 무료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내가 개별 주식에 투자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장하는 주식시장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싸게 올라탈 수 있다는 점이 ETF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발전을 한 거예요. 자, 세계 최초의 ETF는 몇 년도에 상장을 했을까요? 최초의 ETF는 1990년 캐나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1990년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1993년 미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스파이라고 부르는 S&P 500 ETF가 최초로 상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늦은 2002년 제일 처음 ETF 4개가 상장이 됩니다. 자, 근데 2002년부터 사실은 2023년까지 무려 21년간 이 ETF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파민의 민족 아닙니까? 내가 개별 종목 사고 파는 거가 좋고 재밌지. 이 ETF는 기본적으로 지수 투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S&P 500이나 코스피나 이제 그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발전을 못 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연금이나 이런 게 막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ETF 시장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00조 원 규모로 시장이 커져요. 근데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지금 ETF 시장 규모가 얼마일까요? ETF 시장 규모는 400조가 넘었습니다. 처음 1조부터 100조까지 될 때까지 21년이 걸린 이 ETF가 지금 무려 3년, 고작 3년 만에 4배가 넘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ETF 굉장히 크게 계속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ETF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60대 70대 고령층 분들도 저희한테 댓글을 ETF가 뭔가요?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너도 나도 ETF를 사고 있고 이게 대세니까. 자, 그렇다면 ETF에 본격적으로 ETF가 뭔지에 대해서 이름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TF 체크나 펀 ETF 같은 이제 ETF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ETF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 종류만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 ETF 중에 우리가 어떤 상품을 고를지를 픽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이 ETF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ETF의 맨 앞에 있는 요 코덱스라고 써 있는
이 이름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이 ETF는 각각 ETF를 만드는 운용사들의 브랜드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갤럭시,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것처럼 ETF를 만드는 운용사들의 만들어 놓은 ETF 브랜드를 말해요. 자, 이 운용사들의 브랜드명이 바뀌기도 해요. 원래는 KB 같은 경우도 라이즈가 아니고 KB스타였어요. 그리고 하나도 플러스가 아니고 뭐 다른 거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니까, 근데 현 상황은 이 친구들이 지금 가장 큰 운용사, 대표적인 ETF를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국내 운용사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삼성자산운용이랑 미래에셋 자산운용 둘이 합쳐서 70%가 넘습니다. 둘이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신탁운용 3위, 4위, 5위, 6위 요렇게 사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내가 이 정도 안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발행한, 이 친구들 출시한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둘은 맨날 싸웁니다. 서로 1등을 차지하려고 맨날 싸우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 경쟁도 하고요. 상품 경쟁도 합니다. 근데 삼성자산운용은 국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ETF를 들여온 운용사이기 때문에 약간 적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미래에셋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 테마, 지금 막 뜨고 있는 트렌드인 ETF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잘 내놓는 이제 운용사가 타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타임폴리오 운용이 지금 1.6% 점유율로는 크지 않은데 여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액티브 전문 운용사라고, 우리나라 액티브 전문 운용사가 2개거든요. 이 타임폴리오와 삼성에서 만든 코액트라는 운용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브랜드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ETF 이름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이 영어 이름이 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나오는 요 친구가 뭔지 또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S&P 500, 요 중간에 나오는 이 말들은 투자 대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200이라는 숫자가 써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투자한다. 그러면 코덱스, 코스닥 150, 뭐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그러니까 이 ETF가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하는지 요 기초 지수를 말하는 요 말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난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 ETF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검색어에 반도체를 검색을 하면 요 가운데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탑 10, 탑 2 뭐 이런 게 나오는 ETF들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는 투자 대상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는, 뒤에 나오는 말은 다양한 말이 나와요. 여기에 액티브가 나올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라는 표현이 쓸 수도 있고요. 요 H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합성 이런 표현이 쓸 수도 있어요. 운용 방식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운용 방식. 그러니까 액티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ETF는 상장 지수 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지수는 대표 지수를 얘기해요. 그 지수와 내가 투자하는 ETF 간에 그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래서 보통 그 지수를 0.9, 그러니까 90%를 흡사하게 쫓아가는 ETF를 이제 패시브 ETF 혹은 인덱스 ETF라고 불러. 인덱스 펀드. 근데 이 액티브는요. 내가 지수만 따라가기에는 조금 아쉬워. 나는 여기서 초과 수익을 이제 내고 싶어. 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 액티브 방식으로 ETF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초 지수를 0.7만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미국은 이 0.7도 없어요. 이걸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상관계수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나는 아무거나 다 넣어가지고 이걸 초과 수익을 만들어서 내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거야 라고 하는 매니저들이 이 액티브 ETF를 만듭니다. 레버리지는 이 기초 지수에 곱하기 2, 나는 곱하기 2배의 수익률을 낼 거야. 근데 만약에 빠지면 빠지는 것도 곱하기 2배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치고 H는 해지를 뜻해요. 왜냐면 미국에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거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환율 변동성을 이제 최소화하고 싶어. 그럼 환율을 고정시키는 이 해징을 합니다. 여기에는 또 돈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환율은 그냥 노출을 시키는 투자, 이 H가 안 붙어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은 합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ETF들도 있는데 이건 지금은 초보 단계에서는 굳이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맨 뒤에 붙는 단어들은 ETF의 운용 방식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TF를 고를 때 어떤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예요. 정말 크게는 딱 두 가지예요. 순자산 총액은 그 ETF의 덩치라고 보면 돼요. 크기가 큰 ETF일수록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그 ETF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니까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냥 운용사의 순위를 보시면 대부분 순자산 총액이 큽니다. 자, ETF 체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운용 규모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순자산 총액, 제일 큰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순자산 총액을 가진 ETF가 코덱스 200이 22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2위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 16.5조. 3위가 타이거 반도체 탑10. 그래서 최소한 내가 투자하려는 ETF AUM이 1000억. 이거보다도 사실은 5000억 이상이면 완전히 확실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보수, 연 수수료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총 보수율이 있고 TER이 있고 실부담 비용률이 있고 나가는 돈이 이 종목별로 많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요거. 0.1821 연 이만큼의 이제 수수료가 나간다. 내가 이 ETF를 투자했을 때. 그래서 이 보수는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우리가 수수료를 아까 0.18% 어쩌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0.18% 언제 내는 거냐? 어디에 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 0.18% 수수료는 이 수익률, 최종 수익률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수료를 언제 내야 되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수수료, 이 수익률은 그 보수가 다 반영이 된 수익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반영 후에 수익률이 이 최종 우리가 보이는 이 수익률이에요. 자, 그래서 ETF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순자산 총액 최소 5천억 이상, 그 다음에 보수는 실부담 비용률로 보시면 되고 이 보수는 수익률 안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거래량, 괴리율, 추적 오차라는 지표들도 있어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많을수록 좋고요. 괴리율은 낮을수록 좋고 추적 오차도 낮을수록 좋아요. 그냥 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체크를 해두시고 순자산 총액, 이 덩어리가 큰 ETF일수록 좋은 거, 그다음에 보수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 이 기준으로 ETF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걸로 ETF의 완전 기초는 끝났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ETF는 쉽고 빠르고 싸다. 어떤 사람에게 ETF가 잘 맞을까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거 한 번에 내 돈 다 날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둘래 라고 하기에는 물가 상승하는 것조차도 예금 금리가 다 커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면 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은 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투자라는 행위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현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나는 AI 잘 모르겠고 트렌드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약간 시장의 흐름대로만 그냥 거기에 그냥 살포시 올라타고 싶어. 게으르고 자신 없는데 나는 투자라는 세계에 그래도 이제 초보 입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ETF, 이 전체 패시브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운용사들이 알아서 너무너무 좋은 상품들을 많이 내주고 있어요. 일종의 모든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또 좋은 건 뭐냐면 테슬라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테슬라 주식이 한 주에 얼마입니까? $400가 넘어요. 근데 테슬라 한 주 살려면 $400, 우리 돈은 얼마? 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되는데 테슬라에 투자한 ETF는 1, 2만 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의 이 단가 자체가 기준 가격이 처음에 ETF 상장을 시키면은 보통 10,000원으로 시작해요. 이 10,000원으로 내가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한국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한국 테마형 시장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와이프한테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본인이 이제 죽고 나면 자신의 자산의 90%를 어디에 투자해라? S&P 500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가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펀드가 ETF를 얘기하는 거예요. S&P 500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숏텀 US 가버먼트 본드. 뭐냐?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워렌 버핏이라는 정말 이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도 본인이 와이프한테 남긴 유언이 자산의 90%를 그냥 인덱스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 자기라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해요. 왜냐면 투자에 정말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액티브 투자자는 사실 ETF는 너무 약간 째째한 거지. 왜냐면 내가 이 종목 100개 종목 중에 한 개 종목이 진짜 폭등할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 한 개에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본인의 와이프는 그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투자해서 사팔사팔 할 바에는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90%를 오랫동안 넣어두는 게 내 자산을 불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스트릿 방송을 보고 어떤 특정 섹터, 에너지면 에너지, 뭐 반도체면 반도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겠지만 나의 연금, 나의 정말 오랫동안 들고 갈 자산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20살 때라도 단돈 10,000원이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ETF로. 꾸준히 ETF에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이 돈이 정말 시간의 복리 효과를 발생시켜서 어마어마한 스노우볼로 굴러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ETF 기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그 섹터 ETF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맞습니다. ETF에서 중요한 거는 또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세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TF, 저TF.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대호 대표님과 다시 함께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뿅!